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복도 저편에서 누가 오는데 나도 모르게 슬쩍 자리를 피한 경험 없으신가요? 아, 있죠. 반대로 꼭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그런 어른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비결이 대체 뭘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는요. 그 비밀이 어쩌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롭네요. 이병철 회장의 인생회고록에서 뽑아낸 통찰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존경받는 어른,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전략적 침묵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예요. 요즘은 뭐랄까 모두가 자기 생각을 1초라도 빨리 세상에 외치고 싶어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소음의 시대죠. 네, 이런 시대에 역설적으로 잘 듣는 능력, 그러니까 경청은요, 단순한 미덕을 넘어서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아, 무기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냥 입을 다무라는 게 아니에요. 침묵을 통해서 어떻게 더 큰 영향력을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기술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제시하는 한 문장이 정말 강렬해요. 내가 입을 열면 상대는 입을 닫는다.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말이기도 하죠. 맞아요. 자료에 이 원칙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일화가 나오는데요. 완전히 상반된 두 회의 장면이 그려져요. 그 회의 이야기? 네. 먼저 실패한 회의, 회장이 무려 1시간 동안 자기 자랑, 과거 경험담, 자기 의견만 계속 늘어났대요. 최악이네요. 그 결과 회의실에 모인 수많은 임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꼭 다물었고 의견을 물어도 돌아오는 건 의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영혼 없는 대답뿐이었죠. 이건 단순히 소통에 실패한 장면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비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1시간치 연봉을 합치면 얼마일까요? 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열었는데 실제로는 단 한 사람의 뇌만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듣지 않는 리더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듣지 않는 것의 경제적 비용이라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시간과 돈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 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심리학적으로 심리적 안정감하고도 바로 연결돼요. 리더가 대화를 독점하는 순간 구성원들은 여기서 내 의견을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혹시라도 다른 의견 냈다가 공격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방어적이 되는군요. 네, 뇌가 창의적인 사고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안전하게 빠져나갈까? 이것만 고민하는 자기 보존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료에 나온 엄마가 잔소리하면 아이의 뇌 활동이 멈춘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이 현상을 딱 뒷받침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성공적인 회의는 정반대였겠네요. 맞아요. 성공한 회의에서 리더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네. 대신 김 부장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은 없을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판을 깔아준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놓고 서로의 의견을 발전시키면서 결국 아무도 예상 못했던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리더의 역할은 정답을 말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안테나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판을 깔아주는 사람, 안테나 같은 리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칙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내 입을 닫는 것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나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침묵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원칙, 결정적인 한마디만 하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한 자리에서 한 번만 말하라는 건데 이건 정말 고도의 전략이죠. 한 자리에서 딱 한 번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네. 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은 2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쉴 새 없이 쏟아내는데 막상 모임이 끝나고 나니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대요.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소음이 되어버린 거죠. 정보 과부하 상태를 만든 거예요. 쏟아지는 말의 홍수 속에서
핵심이 뭔지 파악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현상이죠. 그런데 다른 모임의 한 사람은 거의 내내 듣고만 있다가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한마디를 툭 던졌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집중했고 모임이 끝난 뒤에도 다들 그 사람의 그 한마디만 이야기하면서 감탄했다는 거죠. 말의 양이 아니라 무게와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원칙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한마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그 한마디를 위해서 모든 대화 내용을 경청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에 그 결정적 한마디를 준비하는 5단계 방법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니 근데 한마디를 하려고 5단계나 준비한다는 게 약간 좀 자기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대화 중에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 일종의 정신훈련 같은 건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당연히 처음부터 이 5단계를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일종의 의식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타기 배우는 것처럼 처음엔 삐걱거려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엔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첫 단계는 마음 비우기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 의견을 관찰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은 배우러 왔다, 들으러 왔다는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군요. 네. 두 번째는 잘 듣기.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어렵죠.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말투, 말의 이면에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려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통분모는 뭔지, 핵심 쟁점은 뭔지, 각 주장의 근거는 타당한지 실시간으로 구조화하는 거죠. 와, 멀티태스킹이네요. 그렇죠. 네 번째는 타이밍 기다리기. 내 의견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순간, 예를 들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거나 정리가 필요한 순간까지 성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간결하게 말하기. 이 모든 걸 종합한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던지는 거죠. 듣기만 해도 쉽지 않네요. 특히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 인내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더 줘요. 뭔가요? 말을 시작할 때 아까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이자면 혹은 여러 부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내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해주니까 팀워크도 살고. 네네. 내 의견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경청한 끝에 나온 종합적인 결론이라는 인상을 주겠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말의 무게를 만드는 실질적인 기술이에요.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내 말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지금까지는 말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런 기술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근본적인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원칙, 지갑을 열어야 입을 닫을 수 있다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앞선 두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말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 기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원칙을 설명하는 일화도 정말 현실적이에요. 저자가 겪었던 두 명의 선배 이야기인데요. 아, 그 선배들. 네. 한 명은 만날 때마다 인생 조언, 업무 훈수는 실컷 늘어놓으면서 밥 한 번 안 사는 소위 입만 산 선배였고요. 아유, 다른 한 명은 별말 없이 저자가 힘들 때마다 묵묵히 불러내서 따뜻한 밥을 사주던 선배였대요. 누구를 더 따르게 되었을지는 말 안 해도 뻔하죠. 사람의 마음은 일종의 교환 원리로 움직여요. 말로 하는 조언은 사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 시간과 돈, 즉 나의 소중한 자원을 써서 누군가에게 밥을 산다는 건 나는 당신에게 이만큼 투자할 정도로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아주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예요. 아, 지갑을 연다는 게 단순히 돈을 쓴다는 걸 넘어서 나의 자원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행동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 강력한 지지의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보답하고 싶어지죠. 그 보답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 저자가 이 경험을 깨닫고 후배들에게 잔소리 대신 밥을 사고 선물을 하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후배들이 먼저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그걸 증명하죠. 그러고 보니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한국에서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잖아요. 그럼요. 단순히 식사를 넘어
관계를 맺고 마음을 확인하는 의식 같은 거군요. 입을 닫고 지갑을 열었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의 입을 열게 되는 역설. 정말 흥미롭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후배가 먼저 도움을 청할 때만 조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요. 아,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조언은 훈계지만 상대가 원할 때 주는 조언은 선물이 되는 거죠. 그 원하는 순간을 만드는 게 바로 지갑을 여는 행위, 즉 진심을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와, 네 번째 원칙은 비유가 정말 뼈아프네요. 젊은이들은 블랙아이스를 피해간다. 블랙아이스가 겨울철 도로에 얇게 얼어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한 번 밟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한번 겪고 나면 위험하고 불쾌해서 다들 그 근처로도 가려고 하지 않는 존재, 그걸 사람에 빗댄 거죠. 자료에 나오는 블랙아이스 임원 얘기가 정말 남일 같지 않아요. 그 임원이 복도에 나타나기만 하면 젊은 직원들이 다들 슬금슬금 스마트폰 보는 척하면서 피해버린대요. 와, 이유가 뭐냐면 한번 붙잡히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30분짜리 라떼 훈계를 들어야 하니까요.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빨리네요. 반면에 오아시스 임원도 있었대요. 이 사람은 직원들을 만나면 그냥 짧게 식사는 했어? 안부만 묻고 어쩌다 같이 식사라도 하면 주로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먼저 찾아와서 팀장님 사실 고민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두 유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르치려는 태도 대 배우려는 태도예요. 아, 태도. 네. 내가 젊었을 때는 요즘 젊은 것들은 같은 말의 밑바탕에는 나는 정답을 알고 너는 모른다. 내 방식이 맞고 네 방식은 틀렸다는 오만한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은 나랑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느끼고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리죠. 그런데요, 이게 좀 극단으로 흐를 위험은 없을까요? 선배나 어른이 자기 경험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의 무책임이나 방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오아시스가 되려다가 그냥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경험을 절대 공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유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방식과 태도요. 네, 가르쳐-줄 게가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일할 때랑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아, 질문의 형태로 바꾸는 거군요. 네, 배우려는 자세로 질문하면 두 가지 엄청난 이득이 있어요. 첫째,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신이 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줘요. 둘째,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몰랐던 최신 정보와 새로운 세대의 신선한 관점을 얻게 되죠. 가르치려 들면 고립되고 블랙아이스가 되지만 배우려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오아시스가 되는 역설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와, 결국 균형점은 내가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상대가 내 경험을 궁금해할 때 공유하는 것에 있죠.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경지인 것 같아요. 저라면 정말 거봐, 내 말이 맞았지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참기 힘들 것 같거든요. 실패를 말리지 말고 따뜻한 밥을 사라. 진정한 멘토링의 정수를 보여주는 원칙이죠. 이건 상대방의 성장할 권리를 존중해주는 태도예요.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자가 보기에 실패가 불보듯 뻔한 사업을 시작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먼저 조언을 구하지 않으니까 정말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봤다는 거예요. 어휴, 그리고 예상대로 후배는 처참하게 실패했죠.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시험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어해요. 그것 봐, 내 말 들었어야지 라는 말로요. 맞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 말 대신 완전히 망해서 좌절한 후배를 불러내서 아무 말 없이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줬다는 거예요. 비난이나 평가 대신에요. 이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위로에 깊이 감동한 후배가 며칠 뒤 스스로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며 선배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다는 거죠. 이 일화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실패는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요? 네. 우리가 운전을 책으로만 배울 수 없듯이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얻는 교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실패를 미리 막아주려는 건 어쩌면 상대방의 가장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어요. 당장은 안전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멘토의 역할은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옆에서 툭툭 탈고 일어날 수 있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조언은 상대가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즉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비로소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를 지녀요. 그 전까지의 100마디 조언보다 실패 후에 사주는 따뜻한 밥 한 끼가 훨씬 더 강력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있어야만 나중에 조언도 상대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니 결국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네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해서 침묵 속에서 내 말에 무게를 싣는 법을 배우고 말 대신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준 다음 가르치려 들지 않고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로 상대에게 다가가고 네. 마지막으로 상대의 실패마저도 성장의 과정으로 품어주는 따뜻한 그릇이 되는 것까지. 이건 그냥 화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이 성숙해가는 과정 그 자체 같아요. 맞아요. 이 모든 지혜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나를 비우고 상대를 채우는 경청의 태도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당신은 오늘 얼마나 들었습니까? 당신은 오늘 얼마나 들었습니까?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조금 뜨끔해지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오늘 하루 딱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 내가 무슨 말을 했지가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지라고 잠시 복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 작은 습관이 자료의 저자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지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존경과 신뢰는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